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원도현입니다. 20대 총선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속속 대진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물론 우리의 대표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각 당의 정책이나 공약 그리고 또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 역량 이런 걸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또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막바지까지 공천 경쟁이 아직도 더 계속되고 있고요. 후보자들은 정책이나 공약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알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대 총선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 그리고 또 이번 총선이 남기고 있는 과제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을 오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전주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성원 전북일보 정치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참 바쁘실 시간에 오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김영기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익산 참여연대 이상민 참모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저희가 토론해 볼 건데요. 예, 역시 총선 선거 토론이고 또 후보자들이 아니시니까 조금 자유롭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전체적인 선거의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공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선 뭐 특이하게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나 경선에서 많이 이렇게 이 탈락을 한 상태고요. 예, 이런 상황인데 이성원 부장님 좀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즘 선거전이 온통 현역 의원들의 경선 문제, 공천 탈락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고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부분이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재밌는 부분, 흥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이제 흥미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선거판이, 정치판이 좀 더 달라지고 변화하고 예. 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런 목소리를 국민들이 담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현재까지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보면은 현역 의원 중에 세 분이 컷오프 그러니까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가 됐고요. 예. 두 분은 경선에 나섰습니다만은 상대 후보에게 경선에서 패배해서 다음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익산을의 전쟁희 의원이 당내 평가를 통해서 경선 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정밀 심사를 통해서는 김재애, 최규성 의원, 예. 또 남원의 강동원 의원이 이렇게 경선 탈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이상직 의원은 경선에 나섰습니다만은 최영재 예비 후보에게 패배를 했고 지금 현재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박민수 후보도 경선에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에 경합을 벌였던 안호영 후보에게 결선 투표까지 가서 결국은 지켜내지 못하고 자리를 물려주게 그렇게 됐습니다. 예, 11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5분이 일단 이렇게 그렇습니다. 탈락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 좀 이 탈락한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 이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국 교수님 먼저. 예, 지금 국민의 삶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서 매우 어려운데 이런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예. 직접 무슨 돈을 주거나 해결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선거를 통해서 이제 카타르시스가 해소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그런 일꾼들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에 당 후보들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대선 전초전의 성격이 너무 깊어서 굉장히 섭섭하다. 네네. 먼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대통령의 뜻이 상당히 청와대의 뜻이 작용된 것으로 많은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 보면은 친박 순혈주의가 거의 대부분 공천을 받고 비박 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비박계, 친이계 이런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말로 국가의 인재에 큰 손실이다.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리 지역하고 많은 관심이 있는데 여기는 정세균계, 박원순계, 원로 친노계를 배제하고 친문재인 순혈주의다. 근데 이것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탈락자들이 이제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이고 국민의당은 상당히 이쪽 지역에서 호응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도민의 여망에 맞지 않게 원칙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은 당자가 무슨 당자냐면 무리당자예요. 좋은 무리를 모아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평가받아가지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데 국민의당은 지금 우왕좌왕 이렇게 무슨 뭐 원칙이 없고 아주 신선한 정책으로 가지고 신선한 사람들을 내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만을 좀 모아서 또 이런 측면. 다만 이제 국민의당은 친문재인, 친노 세력들한테 배제받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은 좀 이런 도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김영기 대표님도 한번 전체적인 판세를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이 한국 사회 정당들의 어떤 공천 과정은 거의 전쟁 수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익 앞에서 이제 피를 겨눈 어떤 전쟁터처럼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이 각 정당인데요. 뭐 새누리당은 친박, 진박, 짤박, 비박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대통령 우중이 실린 어떤 진박 유지의 어떤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반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되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살생부가 현실적으로 존재했던 것처럼 공천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은 50년 전통 어떤 야당이었는데 오랫동안 여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모셔서 또 모든 권력까지 다 넘겨준 상태 속에서 어떤 영입 인사 이런 것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뭐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인재 영입도 성공하고 어떤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지점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후반에 가서 그 친노 세력의 일부를 뭐 친노 좌장적의 사람이라든지 범친노죠. 범친노 세력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보면 핵심 친노들은 건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내부 어떤 세력 관계 속에서 자기 사람 심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전북을 보면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5명이 이제 본선에 뭐 물론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현역 의원 5명이 일단은 공천 과정까지는 이제 배제가 된 건데 앞으로 전라북도의 어떤 여론들이 일간지나 이런 걸 보면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이 뭐 69%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본선까지 치르고 나면 그렇잖아도 한석이 줄어서 현역은 10명으로 주는데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4월 13일 이후에도 배지를 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나올까 그것이 궁금할 정도로 많은 현역의 어떤 바탕 물갈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국민의당은 전라북도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존립 이유가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처음으로 투표에 있어 선택권을 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천 끝나버리면 지금 뭐 우리 정치부장님도 계시지만 언론이 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실수만 안 하면 배지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도 그 주변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뭐 경선의 승리는 시작일 뿐이지 결국 본선에서 당선까지는 아직도 험난한 길들이 많이 있는 게 전북 선거이고 그건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처음으로 가지게 됐다. 저는 85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85년에 민한당과 시민당 싸움이 있었을 때 한 번 선택을 하고 영원히 못한 어떤 것들을 2016년 선거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선택지가 좀 많아졌다.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 차장님께서도 좀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뭐 두 분이 앞에서 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보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안심번호제가 어쨌든 그동안에 일반 전화로 통한 어떤 여론조사 이런 방식에 큰 변화를 줬다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3당 체계가 예를 들면 이제 한 12년 된 것 같아요.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 이렇게 분당이 되면서 3당 체계로 해서 그때 이제 선거를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물론 이제 이제 열린우리당에서 많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경선이 모든 것의 결정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이제 예선에 불과한 이런 과정이 됐고요. 특히나 요즘 후보자들이 많이 거리에서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인물에 대한 검증이랄지 검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선거가 좀 유권자들에게 어떤 큰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선거라고 저는 이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분 공이 상당한 변화가 왔다는 점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안심번호나 또는 3당 체제를 통한 선택지가 확대됐다. 아주 좋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성우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탈락한 의원들의 반응이 좀 각자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그 경선 배제와 그 탈락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행 법상 그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그 본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직 의원이 이제 재심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박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선에 나올 수가 없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경선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정희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익산 의뢰에서 경선을 치르고 있고 현재 여론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행보가 정해질 것 같고요. 강동원 의원은 뭐 곧바로 그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고 현재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성 의원은 그 당에 재심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 본인은 뭐 거취에 대해서 지금 자신의 그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 선거 조직 중에 그 최규성 의원을 도왔던 그 선거 조직 중에 일부가 다른 후보 진영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리하는 수순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영희 대표님, 이 무소속 출마 현역 의원들의 또 이런 게 이게 추가적인 탈당 이런 게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측을 해보십니까? 지금 그 이번 특징이 안심번호에 의해서 핸드폰 여론조사를 하는데 원래 여론조사는 절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쓰이면 안 되거든요.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참고일 뿐 그것으로 무엇을 결정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하도 그 과거의 유선전화의 어떤 초학심 문제라든지 많은 사람이 막 전화기 500대, 1000대를 갖고 있으면서 받는 문제라든지 그런 불법성 때문에 처음으로 안심번호를 도입했는데 이 안심번호는 이게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 각 정당이 같은 날 선거를 해야 합니다. 같은 날 선거를 하고 이 안심번호 5만 개 지금 현재는 5만 개를 추출해서 하고 있는 5만 개 추출해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은 선거인간이 되는 거지 투표권은 거기서 행사하면 안 되고 투표는 현장에 와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심번호제가 약간 미국식을 이렇게 본땅간데 미국을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깃발 아래 그 후보 진영에 가서 줄 서가지고 숫자 세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현장 투표와 결합될 때만이 안심번호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안심번호 맹점은 5만 명 중에 수출을 해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물론 국민의당은 그 5만 명 중에서 뭐 700명씩 하고 두 개 1,400명 가지고 결정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5만 명한테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응답자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게 그 과거와는 다른 문제점들을 노출시켜서 현역들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그 첫 번째 더불어민주당 했을 때 전국적 현역원이 4명이 탈락했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역선택 문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 대표님, 우리 이 경선 방식 문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해서서 그래서 좀 현역 의원들이 좀 그런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그 뭐 경선에서 탈락해서 법적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본인들이 다 억울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우리 전라도 또 상황을 봐도 무소 출마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요건인데 이미 그 아까 최규성 의원 이야기했는데 최규성은 또 최근에는 그 더 국민의당이라든지 새누리당 후보를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캠프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아직 100% 무소속 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 이번 또 공천 과정에 가산점이나 이런 걸로 또 탈락하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심번호니 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원래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면은 적어도 공천 과정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야 하냐면 당원들의 영향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당원을 빼고 일반 국민들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당비만 낸 거예요. 전라북도는 모범적으로 당원들이 당비를 많이 낸 도당이에요. 당원이나 국민들이 심판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컷오프라는 것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김종인 대표가 민주당과 우리 호남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딱 컷오프를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그러고 정무적 판단. 내가 정무적 판단했는데 그것을 내가 정무적 판단하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기자는요. 그분들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이지 그게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공공기관에 있는 기자들한테 그렇게 대합할 수 있는가.
저희가 지금 자연스럽게 토론의 두 번째 주제인 경선 과정으로 넘어왔어요. 경선 방식에 대한 얘기를 두 분께서 아주 자세히 해주셨는데 우선 이성훈 부장님, 그 경선이 100% 여론조사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과거 좀 다른 점이죠. 마찬가지죠. 100% 그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라고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내 선거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주자 진영에서 어떤 홍보 수단으로 좀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그 김영기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거를 어떤 후보자 결정 과정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상은 투표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죠? 자녀단은 투표가 돼 버려가지고 이게 사실 여론조사라는 건 표본 오차도 있고 그 표본 오차 내에서는 의미가 없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 한 표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 특히 앞서면은 당선이 돼버리고 한 표를 지더라도 지는 걸로 돼버리는 이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맞는 건지 좀 이런 문제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민 처장님, 익산도 지금 선거가 아주 복잡한 것이죠. 예, 경선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흘러갔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제 그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변화들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어쨌든 이제 물갈이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사실은 정치 신인에 대한 어떤 그 정치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정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가졌을 때 어떤 착신 문제나 조직력이 큰 후보가 항상 뭔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런 후보들도 뭔가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관문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그 선거 방식, 그러니까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어쨌든 수기 배심원제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서 광주에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된 것이긴 하지만 물론 그 제도도 완벽한 제도는 아니죠. 하지만 충분히 어떤 후보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컷오프를 할지 이제 이런 걸 보면 공심위에서 뭔가 이렇게 회의하고 면접 봐서 어쨌든 이렇게 컷오프를 했을 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뭔가 그런 것들을 호소하거나 뭔가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기회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익산의 경우도 놓고 보면 이번에 이제 3당이 출연해서 더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보자들이 너무 누군지를 인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재선거와 갑을 를 합하니까 후보자가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에 대한 변별력이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정치 신인은 인지도가 떨어져서 뭔가 어쨌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조직력 부분을 좀 완화시키자 해서 이제 안심보로도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쨌든 그 수기 배심원제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뭔가 신인에게 좀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좀 이런 차원인데 그 부분이 정착되기에는 굉장히 아직 좀 먼 것 같고요. 지금 안심번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역선택 문제가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같은 날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제도에 대한 정비, 보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충분히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컷오프를 통해서 후보를 이제 일단 당에서 압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1차 후보들을 놓고 이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 맞는데 이게 결국은 정치인들의 참여를 좀 진출을 좀 어렵게 한다는 점, 또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 또 정책에 대한 접근이 좀 어렵다는 점, 또 이런 점들이 좀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이제 이 전체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당의 문제가 컷오프를 떨어졌다. 그럼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주고 그러는데 컷오프를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지역은 3사람이 경선을 하는데 어떤 지역은 또 4사람이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김제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떨어진 것을 다시 또 심사하고 이래서 뭔가 추측거리가 돼가지고 중앙당에 누가 다시 했네 뭐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그 떨어진 사람, 선거에 참여했던 사람이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 그 다음에 또 경선에서 나가지고 떨어져서도 승복하지 못하는 선거. 그래서 마치 이번에 뭐가 가냐면 그 고려 시대의 그 무신 정권들이 칼을 딱 들고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척살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어느 일정 세력은 딱 잘라내고 일정 세력은 그대로 살려주는 거.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당도 모든 다른 사람들의 세력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세력으로 딱 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통령 선거를 지금 예비 선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니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떨어진 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되는 분들도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선거에 있으면 쓰겠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여론조사가 사실상에 투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응답률이 5% 안팎이라는 겁니다. 5% 안팎이라는 우리가 어떤 선거제도가 투표율이 5% 안팎이라면 그 선거제도를 만들 리도 없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바로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60년 됐다는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게 나는 참으로 안타깝고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령 5만 명 국민 안심제 했을 때 5%라면 몇 명이냐면 2,500명입니다. 그렇죠. 2,500명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2,500명이 투표를 하는데 지금 전주을이라든지 익산갑 같은 경우 보면은 후보 간의 차이가 2%포인트, 3%포인트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 사람 수로 따지자면은 100명 정도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보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고 또 상대 진영에서 경쟁자 측에서는 나에게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역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렇게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상상하기 어렵고요. 또 국민안심번호가 이게 사실은 성별이나 연령이 없이 무작위로 추출을 한 건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성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투표한 사람만 가지고 그걸 취합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심번호제는 보완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완이 꼭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 유선전화에 의한 전화 착신 불법보다는 훨씬 낮은 제도니까 보완을 하면 같은 날 모든 정당이 같이 하고 그만큼 정당의 정책적인 투명해져야 이게 지금 효과를 볼 수 있고 오프라인과 결합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응답률이 20% 30%가 돼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또 국민의당처럼 그 일정 샘플 수를 정해놓고 거기서 성별, 연령별 이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춘다면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그냥 수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국민의당은 이제 지역별, 이 연령별을 그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700개씩 샘플을 하되 성별 연령별을 어느 정도 맞추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민주는 그거 없이 발의 어렵군요. 원칙대로 원칙을 딱 정해놓고 각 정당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이 정당을 가지고 각각 욕심을 가진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당원들하고도 뭐 이렇게 컨센서스가 뭐 이렇게 교감이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게 아주 무모한 선거에서 과거에는 뭐 착신 국회의원이 착신 시장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착신 많이 해가지고 됐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뭐 역선택도 뭐 의원이다 뭐 이런 말도 또 생겨날 수 있어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의 그 안심번호 경선제는 확실한 것은 현역의원한테 아주 불리하고 신인한테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우리 익산은 전화 많이 받으셨죠? 뭐 익산 시민들이 요즘 많이 힘듭니다. 뭐 한 30명이 되는 후보들한테 특히나 요즘 이렇게 경선 여론조사가 몰려 있다 보니까 선택해달라고 하는 홍보 문자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선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반응이 지금은 굉장히 좀 냉담한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시장 재선거랑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보다 시장이 어떤 시장이 뽑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관심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전국적 상황들이 어쨌든 국회의원 선거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시장 선거가 약간 좀 밀리는 분위기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선 과정이 지나고 후보들이 압축이 되면 아마 익산이 가장 또 뜨거운 그런 선거 현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 후보를 누가 되느냐, 경선 결과가 어떠냐 이게 너무 이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정책 이야기가 되게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정책 선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우선 정책에 대한 토론들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김종 교수님 이번 선거처럼 정책 공약 이런 게 좀 미궁 속에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별로 없었죠. 정책이 안 보였죠. 지금까지 정책을 또 내지도 않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렇게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약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또 국민들이 공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공약 누가 되느냐 또는 어떤 정당이 될 것이냐 여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국민들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도 적어도 여당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이번에 바라는 것이 정책보다는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민주당도 돼야지만 민주당이 자만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당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선거가 오히려 도민들의 관심은 새누리당이 과연 원내에 진출할 것이냐, 민주당이 몇 석이나 수성할 것이냐, 그다음에 국민의당이 몇 석을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께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내가 계산해보면 약 1년 정도 만에 예. 선택권을 국민들이 이제 가진 것 같아요. 이번에 도민들이. 그래서 이번 도민들은 선거에 무관심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번 도민들은 선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 누가 되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우리 도민의 정책이 될 수 있고 여당의 정책이 전라북도에도 따뜻한 정책이 될 수 있고 또 야당의 정책이 따뜻한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또 집권 여당이 되어서도 또 이렇게 서로 여야가 힘을 합친다면은 좋은 정당이 될 수 있고 어느 당이 진출할 것이냐, 어느 당을 얼마만큼 나눌 것이냐 이걸 국민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그걸 정확하게 나는 해줘야 한다. 이것이 네, 오히려 알겠습니다. 큰 정책이 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 말씀하시다시피 그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는 건 좋은데요. 그 아까 정책 선거 이제 물으셨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걸 모양을 보고 선택할 것이냐, 영양가를 보고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까 물어보신 건 이제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제가 좀 얘기를 갖다 붙이고 싶은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사라진 건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선거 결정이 너무 늦어진 데 있다고 봅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이 10석이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불과 2월에 돼서야 했고요. 그렇죠. 후보자들은 이미 1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을 뛰고 있는데 어디에 운동장이 있는지도 정해지지 않았고 또 2월에 대해서는 이제 윤곽이 드러나서 우리 선거가 이렇게 될 거다 해서 내가 거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데 20대 후보 예비 등록인데 선거는 19대 총선 선거구를 기준으로 활동을 하라. 그래서 나는 저쪽 가서 게임을 해야 하는데 이쪽 가서 활동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치신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알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저 사람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보다는 당연히 얼굴 알리기가 우선이고 이름 알리기가 우선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여야 기존 정당이 만든 거 아니냐. 저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에서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은 내놨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총선이면 어떤 정당이 기본적으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대 때 뭐 가장 저희가 이제 무상급식이랄지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는 사실 뭐 그 전까지 어떤 총선에서 정책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입장이 갈리고 이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더민주당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할 만한 게 국민연금을 이 임대주택이나 또는 그 보육시설에 매년 10조씩 투자를 해서 뭔가 국민연금이 계속 뭔가 이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쌓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근본 처방으로 이제 접근하는 좀 이런 공약이 참 눈에 띄는 거였고요. 지금 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형태로 좀 가겠다. 이런 공약이 좀 눈에 띄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렇게 특별한 공약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번 대선에서도 뭔가 이제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마더센터라고 어쨌든 보육을 좀 지원하는 걸 좀 이렇게 만들겠다 뭐 이런 정도지 어쨌든 그런 일자리 문제나 청년 실업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근본 대책 어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 정당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는 좀 경제 쪽에 약간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요? 그러니까 뭐 개미 뭐 주식 투자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뭔가 소송을 할 수 있게끔 뭐 제도를 만들겠다든지 이런 소비자 뭐 집단 소송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눈에 띄게 이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19대 때 나왔던 공약인데 아직 해결 못한.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에 놓고 보면 대단히 중요한 반값 등록금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 정당에서 왜 이걸 가만히 내버두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꼼꼼히 살펴보면 있긴 있는데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발표 시점 자체가 방송 토론 보통 시선이 쏠려 있는 시점이고 물론 그 중앙 차원의 공약들이 있었습니다만 후보자들도 물론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론의 조명도 받지도 못했고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현재 나와 있는 공약들도 보면 지난번 선거 대부분 재탕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물론 최근에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니까 아동학대 이슈가 많이 나왔고 어르신들 치매 문제가 이슈가 되니까 치매 문제 이슈를 좀 내놨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도 공약한 거 보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이건 자기들이 잘 썼으면 공약으로 안 넣어도 될 건데 넣어놓고 교육비 부담 경감 지금 아무 의회에서는 그다 누리과정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었으면 해결된 문제는 해결도 못 해놓고 이제 공약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약으로 이미 지난 선거에 대통령도 넣었고 각 정당도 공약으로 넣어놓고 못 해놓고 또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딱 보면은 뭐 연금 문제 이야기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좀 솔직하긴 해요. 700만 개 창출한다고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크게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만 유권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감동을 주는 공약이 지금 어느 정당도 현재까지는 내놓고 있지 못하고 이제 공천 일당락 되니까 이제사 새누리당도 뭐 TF팀을 가동한 내용 가지고 아동학대 문제라든지 뭐 단 여러 가지 이제 막 인터넷 보니까 청약권 냈고 유감스럽게도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도 중앙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척으로 공약을 내놔갖고 우리가 출력도 못하게 해놓지만 지역 공약은 없어요. 거의 부지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역 공약이라는 거 보면 대부분 지난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 때 나왔던 공약들을 추려갖고 요약해서 내놓는 정도 수준을 현재는 어느 정당도 벗어나고 있지 못해서 이번 선거는 공약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디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어떤 선거이다. 그래서 저는 인물과 능력을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 이야기를 여기서 좀 정리하고 그 후보자 결정까지의 과정들을 좀 남아있는 쟁점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거의 대부분 대진표가 완성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와야 되겠는데 아직도 좀 중요 핵심 지역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성호 부장님 앞으로 이제 공천이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각 정당마다 공천 결과에 대해서 48시간 재심 신청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 25일 날 후보 등록에서부터 역으로 산출해 보면은 늦어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최대한 기간을 늦췄을 때 이때까지는 후보가 확정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뭐 현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당들이 이번 주말에도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고 다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군산이라든지 익산 같은 경우 지금 후보군 경선할지 여부 이런 부분도 전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뭐 일부 전략 공천이 있을 거다 아니다 뭐 이런 소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관심 지역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밖에 다른 쟁점이 남아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정당들의 유권자들을 무시한 행태 중에 공천을 늦게 하는 거거든요. 지난 19대 때도 등록일 둘째 날 아침에 공천장 받은 후보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완산갑이죠. 이런 데서 막판까지 해가지고 다른 후보들은 등록하고 있는데도 여론조사를 밤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정수 부장님께서 말씀한 그런 것들을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재심 기간도 없이 바로 등록으로 가버리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전라북도를 보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도 완주 무신장은 공천은커녕 그 공천 과정에 참여할 경선에 참여할 입후보자도 아직 결정을 못했고 완산을도 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군산이 지금 암흑지대에 있고 익산에도 한 선거구가 지금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은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은 경쟁자도 없고 서로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배치해가지고 빨리 끝났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걸 다시 어떤 또 경선까지 치르려면 거의 등록일 전전날이나 가야 또 발표를 해야 하잖아. 또 중앙에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등록일 앞두고서 공천자가 어떤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가 있어서 결국 이런 문제들이 저는 선거 일정을 우리가 선진 국가에서 배운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 하나 부러운 게 다른 건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슈퍼 화요일,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는 건 이미 법으로 날짜를 딱 정해놔가지고 모든 정당이 그때 경선을 치르니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는 걸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 경선마당이 잔치마당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막 졸속으로 하루 만에 여론조사 해버리고 이틀에 걸쳐서 하고 응답률 4%짜리 가지고 결정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승복의 문화가 정착될 수가 없는 건 억울한데요. 예. 나만 희생당해갖고 억울해서 지더라도 당연히 무소속 출마해도 사람들도 뭐라고 안 씁니다. 원래는 무소속 출마하면 안 되지만 아니, 억울한데 내가 희생당했는데 왜 왔냐고 하는 게 갖고 박수 치는 사람이 더 점점 많아져 가서 이 정치 허무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과정들이 결국 각 정당들이 대진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법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선관위나 해서 어쨌든 다음 선거 때는 1월 며칠까지는 법으로 후보를 내라. 못 내면 거기는 무공천 지역으로 딱 해버리고 이런 것들 안 하면은 죽어도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스스로 현역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백날 이야기도 안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 것들 저도 시민단체 있지만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선거 일정을 법으로 정해놓는 거 그리고 그 법은 국회의원들이 못 고치게 하는 거 획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버티고 늦어도 이 법 보고 나중에 소급을 해가지고 합법화시키는 이런 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차장님도 뭐 좀 좀 익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선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당이 못 이룬 어떤 선거의 변화를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보완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나라 일꾼을 뽑는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 공약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사회 구조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입법 활동에 대한 정책 공약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잘 챙겨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특히나 좀 지역 경제 많이 어렵고 이런데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 뭐 소상공인 어떤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어쨌든 지역 상권이랄지 골목 경제 진출 뭐 제한이랄지 좀 이런 부분들 사실은 그게 어떤 시민의 삶에 있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요구를 갖고 있는 정당 또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책으로 하고 있는 후보 이런 후보들을 좀 판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 좋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말씀되셔서 제가 오늘 이제 20대 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한번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못 하신 말씀이나 꼭 좀 전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종 교수님부터 먼저. 예. 네, 저는 그 선거는 이제 뭐 그래도 시끄럽지만 원래 선거는 시끄러운 것이다. 예. 또 공천은 어느 역대 공천도 시끄럽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린 것이니까 잘들 지켜보시고 또 포용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전라북도 좀 골고루 섞이는 정당이 이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희망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성원 부장님. 예, 저는 그 앞서도 이제 반복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번 경선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 그 김중국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정당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은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결정권을 가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이 선택권을 주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건 책임을 떠넘긴 거고 국민들 중에 5%가 이 경선에 참여한다는 데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공당으로서 어떤 책임과 품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전 투구식으로 당장 눈앞에 작은 승리에만 집착해 있고 정당이라면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만한 인물이다 하면은 우선 당장 선거에 질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밀어서 키워줄 필요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게 시대에 안 맞고 또 지역 발전에라든지 국가 운영에 이게 큰 도움이 안 되겠다 하면은 또 배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도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져보고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그 주민으로서 이 잔치마당에 초대되어 있는 건지 진짜 억지 게임을 보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좀 본선에서는 국민들이 조금 이 선거의 주인으로서 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각 정당들 후보들이 좀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네,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다음 주면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이제는 정당들이 칼춤을 많이 췄다면 이제는 유권자들이 그 칼춤을 심판을 해야 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권자인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번 선거만큼은 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또 대부분 후보들을 내서
선의의 경쟁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는 과거와는 다르게 그때는 묻지마 투표에 대한 억울함을 항상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되지 않거든요. 이 처음으로 맞이한 어떤 선택권의 기회에 지금까지 전북의 어떤 낙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청년 실업의 문제라든지 노인의 문제라든지 사회 각 문제들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 뭐 최근 소위 위안부 문제를 시작해서 많은 국정조사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져 가는 게 전라북도 미래를 짊어져 가야만 전라북도와 대한민국 미래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고 10번 한숨 쉬던 거 다음에는 8번 쉴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차선책이라도 해서 이번에만큼 진짜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 색깔과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에 맞게 정당을 선택하고 인물을 선택해서 투표를 꼭 해야만 그나마 지금보다 나은 전라북도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민 차장님. 예, 뭐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도 어쨌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제대로 뭐 어떤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 제대로 이뤄내지 못해서 기초자치단체 같은 게 7군데가 무소속 당선이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심판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지금 공천에서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유권자들은 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정당들이 좀 제대로 도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쨌든 그 공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보다 이런 또 새누리당 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만 있는 건 아닙니다. 녹색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습니다. 이런 소수 정당들 그리고 그쪽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부분들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보시고 후보자를 찍는 표가 한 표 있고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표가 또 한 표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부분들을 어떤 전북의 미래 그리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바라보시고 꼭 참여하시고 투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제 20대 총선을 한 달에 앞두고 저희가 토론을 총선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후보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 그리고 또 조금 객관적인 전문가들의 관점으로 오늘 이 총선에 대한 토론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또 이렇게 그동안의 과정들이 싹 만족스럽진 않다 이런 이제 인식들을 저희들이 모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도 드러나 있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은 진전된 부분도 있다 이런 평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책선거라고 이름 붙이기는 좀 어려운 선거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24, 25일에 이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도 없고 인물도 없고 비전도 없다. 이런 이제 산무선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은 후보들에게도 있지만 또 우리 유권자들에게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분 모두 공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선거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다 나은 한국의 미래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책임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를 뽑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끼리 톡할 땐 메시지 회수 귀속 말 메시지 펑 메시지 좋아 위비톡 좋아 우리끼리 톡할 땐 우리 생활의 꿀팁 위비 예뻐야 골프다. 게스텔 버지악. 네, 시원해. 잘한다, 사랑아. 사랑의 안마로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다면 바디프렌드로 풀어주세요. 사랑하니까 바디프렌드. 생각하는 힘은 앉아있는 시간만큼 자라니까. 오래 앉아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의자가 필요합니다. 시디즈 링고. 시디즈 프로바이오틱스. 아직도 유산균 숫자로 고르십니까? 중요한 것은